조조는 유수구에 쳐들어오기 전에 위공이라는 직함을 받고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구석의 은전을 받았는데 이 구석의 은전이란 왕이 옷을 입을 수 있거나 왕의 화살과 활을 들 수 있다거나 또 누구를 죽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엄청난 은전이었죠. 조조의 참모인 순욱은 이렇게 너무 많은 권력을 누리는 조조에게 반대하였다가 조조의 미움을 삽니다. 조조가 출병할 때 순욱은 핑계를 대고 병을 핑계를 대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조조는 순욱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열어보니 빈 그릇이었죠. 순욱은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욱에게 줄 음식은 없다는 것이었죠. 순욱은 독을 마시고 자결하고 맙니다. 한편 유비는 손부인이 동으로 돌아가고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강남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송건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장에게 4만 명의 군사와 10만 섬의 군량을 부탁을 하죠. 그러나 유장은 참모들의 말을 따라서 늙고 약한 군사 4,000명과 쌀 1만 섬만 겨우 준비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유비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화가 나서 찢어버리죠. 유비는 드디어 익주를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방통은 상계, 중계, 하계 세 가지의 계책을 내놓습니다. 상계는 바로 달려가서 성도를 치는 것이죠. 중계는 양회와 고패를 죽이고 부성을 빼앗아 근거지를 마련한 뒤 성도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계는 백제성으로 후퇴하여서 밤을 틈타 다시 형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유비는 중계를 선택하여서 양회와 고패를 죽이고 부수관을 차지합니다. 유비와 방통이 부성에 머물면서 다음으로 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을 때 제갈량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편지는 태백성이 낙성에 이를 때 우리 장수 중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조심하란 내용이었죠. 방통은 자기도 안다며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방통이 유비와 같이 낙성으로 갈 때 방통의 말이 갑자기 날뛰자 유비는 자신의 백마와 바꾸어 줍니다. 방통은 오솔길을 가다가 문득 주위의 군사에게 물어보죠. 그곳의 지명이 낙봉파인 것을 알고 봉추는 순간 당황합니다. 나의 호가 봉추, 어린 봉황인데 이것이 낙봉파라면 봉황이 떨어지는 언덕이지 않은가.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장임을 만나 백마를 탄 방통은 유비로 오인을 받고 화살세례를 맞고 죽게 됩니다. 제갈량은 형주에서 칠석의 연회를 베풀다가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방통의 죽음을 알아채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갈량은 유비를 돕기 위해서 서천지역으로 떠납니다. 관우는 형주에 남겨서 형주를 지키도록 하죠. 제갈량이 관우에게 형주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8글자를 절대 읽지 마십시오. 8글자란 북거조조, 동화손관. 북쪽의 조조는 맞고 동쪽의 손관과는 화친한다라는 뜻입니다. 관우는 꼭 명심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한편 제갈량과는 다른 길로 서천으로 출발한 장비는 파군에 이르렀습니다. 장비는 파군퇴수 어만이 훌륭한 장수인 것을 알고 사로잡으려고 하였죠. 어만은 계속 수비에 치중하면서 장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슬쩍 공격 정보를 흘려보내어 역이용한 전략으로 어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만은 호통을 치면서 자신은 절대 투항하지 않겠노라며 큰 소리를 치죠. 이때 장비는 머리 숙여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은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본디부터 노장군이 영웅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장비의 태도에 감동을 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장비와 함께 낙선까지 같이 가면서 그가 이르는 관아마다 모두 투항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의 싸움도 하지 않고 제갈량보다도 먼저 유비에게 도착한 장비를 보고 유비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렇게 유비와 장비, 제갈량이 모두 모여있게 되자 유장은 위기를 느끼고 한중 땅의 장로에게 싸움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20개의 고을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죠. 장로도 승낙하였습니다. 그때 장로에게는 하우연에게 쫓겨서 한중지방까지 내려와 있던 서량지방의 장수 마초, 방덕, 마대가 있었습니다. 마초는 용맹이 무쌍한지라 자신이 유비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용맹한 마초가 가면간을 공격해오자 제갈량은 장비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조금 더 힘을 내도록 격장계를 쓰지요. 제갈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초를 당해낼 사람은 관우 장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주로 사람을 보내어 관우 장군을 데려와야지 마초를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장비는 화를 버럭 냅니다. 나도 100만 대군을 상대했던 사람이오. 그리고 불같이 성을 내며 달려가서 마초와 싸우지요. 두 사람의 창이 일베요합을 부딪혀도 승부가 나지 않을 만큼 명승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에도 횃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싸웠지만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비는 마초를 보고 크게 감탄을 하면서 자신의 부하로 두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갈량이 계책을 내어서 장로에게는 왕위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장로의 모사에게는 선물을 많이 주어서 철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초는 계속 싸우겠다고 주장을 했죠. 마초가 철수를 거부하자 반역한다는 소문이 났고 결국 마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유비에게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마초와 같은 훌륭한 장수까지 유비의 수하로 들어왔군요. 한편 형주에 있던 관우도 장비와 함께 밤새 싸웠다는 마초의 소문을 들었죠. 관우는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초와 한번 겨뤄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갈량은 깜짝 놀라서 서둘러 편지를 보내었죠. 내용은 마초는 장비와 나란히 달리며 선두를 다투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출중한 미연공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공은 형주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 그 일을 중요히 여기십시오 라고 관우를 안심시키는 내용이었죠. 제갈량이 두루두루 장수들을 다독이게 바쁩니다. 한편 송권은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자 이제는 형주를 돌려받아야겠다고 신하들과 상의합니다. 동호에는 제갈량의 형 제갈근이 있었는데 제갈근을 서천으로 보내어서 형주를 돌려받도록 하자는 계책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제갈근의 식구들을 모두 붙잡아 놓고 제갈근은 서천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갈근이 찾아와서 형주를 돌려주어야만 자기 식구들이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제갈량은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유비에게는 미리 알려준 대로 형주의 세계군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의 편지를 써주도록 합니다. 유비는 자신은 편지를 써주지만 형주에 있는 관우는 어떨지 모르겠다 하며 잘 이야기해보라고 당부하지요. 제갈근이 편지를 가지고 관우를 만났지만 관우는 형주를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제갈근은 또 낙심해서 동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노숙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군대를 데리고 관우를 찾아왔습니다.
관우는 칼 한 자루와 10명만 데리고 노숙을 만나러 가죠. 따져 묻는 노숙에 관우는 이리저리 말을 돌리다가 노숙을 위협하여서 얼른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관평이 준비한 배를 타고 회담장을 떠나지요. 이것이 바로 단도부회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칼을 가지고 칼 한 자루를 가지고 회담장에 나아가다 라고 하는 명장면입니다. 조조의 위세는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신하들은 조조를 위공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위왕으로 추존하려고 하였죠. 순유가 반대하자 조조는 순욱과 같이 되고 싶냐며 순유를 위협합니다. 순유는 화병으로 열흘 만에 숨을 거두죠. 조조도 위왕이 되는 것을 일단 멈춥니다. 복황후는 한원제의 왕비였습니다. 조조가 위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복황후는 환관 목순을 통해 아비 보관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조조를 죽이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죠. 목순이 보관의 답장을 가지고 오다가 조조를 만났습니다. 눈치가 빠른 조조는 목순의 상투 속에서 보관의 편지를 찾아냅니다. 조조는 복시삼족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벽 속에 숨어있는 복황후까지 찾아서 잡아옵니다. 조조는 복황후를 비난하며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몽둥이로 때려 죽게 합니다. 황후가 낳은 두 왕자는 독살당하고 보관과 목수는 일가족이 친척까지 모두 참수됩니다. 조조는 복황후를 죽이고 원래 귀인이었던 자신의 딸을 황후로 삼습니다. 한원제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조조는 송건과 유비를 견제하기 위해 한중을 정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중에 있는 장로에게는 방덕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죠. 조조는 방덕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어서 계책을 씁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장로의 책사인 양송에게 뇌물을 많이 주고 장수 방덕을 모함하도록 한 것이죠. 방덕은 결국 조조에게 투항하게 되었고 방덕이 없어서 세력이 더욱 약해진 장로군은 조조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조조는 내통자인 양송은 처형하였죠.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자 사마에 있는 여세를 몰아 유비가 있는 익주까지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등록망촉, 농지역을 얻으면 촉지역까지 바란다. 즉 사람이란 만족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농지역을 얻었으니 촉지역까진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그만둡니다. 유비는 조조가 한중을 차지하자 제갈량과 대책을 논의합니다. 제갈량은 송건에게 형주의 세계군을 돌려주고 합비를 치도록 하자고 제안하지요. 송건은 형주의 세계군과 합비까지 얻을 기회를 잡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합비로 향하여 갑니다. 합비성을 지키고 있던 조조의 장수는 장료와 이전, 악진의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별로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조조가 남긴 계책에 따라서 장료와 이전은 밖에서 싸우고 악진은 성을 사수하는 전략으로 합비성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지요. 송건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장료는 800명의 돌격대를 구성해서 손건의 대군 속을 휘저어 다니며 수십 명의 목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손건이 있는 본진까지 가서 손건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죠. 장료의 용맹한 모습을 본 손건의 대군은 전의를 잃습니다. 곧이어 조조의 대군이 구원병으로 도착합니다. 손건과 조조의 대군이 다시 한번 합비 전투로 싸우게 되었군요. 손건의 장수인 감령은 한밤중에 조조군의 영세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휘젓고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류와 능통은 50합이 넘게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을 만큼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합비 전투에서는 손권도 조조도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화를 맺고 각각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합비의 전투에서 돌아온 조조는 헌제로부터 위왕의 자위를 받습니다. 조조는 업성에 화려한 멋있는 위나라 왕궁까지 완성하였지요. 손권은 선물로 큰 귤 80바구니를 업성으로 보냅니다. 짐을 옮기는 도중에 좌자라는 외눈박이 절름발이 도사가 나타나서 짐꾼들의 짐을 들어주었죠. 짐이 좀 가벼워졌다 싶었더니 왕궁에 도착한 귤들은 모두 빈 껍질뿐이었습니다. 조조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좌자를 요망하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였지요. 허저가 말을 타고 좌자를 쫓아갔지만 남학신을 신고 걸어가는 좌자를 잡지 못할 만큼 신통한 능력을 가진 도사였습니다. 나중에 사방에서 잡혀온 이 좌자는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모습이었죠. 조조는 돼지와 양의 피를 뿌리고 모두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허공에서 좌자가 나타나 조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백학을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목 잘린 시체들은 갑자기 조조를 때립니다. 조조는 기겁을 하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조가 시름시름 앓자 관로라는 점쟁이가 추천을 받아 조조에게 이것저것을 알려줍니다. 관로는 허도에 불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경기와 위황이라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궁에 불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제압되고 말았지요. 관로가 예언한 대로 동호인 노숙이 죽고 장비와 마초는 한중을 공격합니다. 조조와 유비의 한중 쟁탈전이 곧 시작될 징조입니다.